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처칠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영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모든 희생과 죽음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킨 점에서 처칠과 히틀러는 닮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칠도 아마추어 화가였네요. 히틀러가 있기에 처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처칠이 대단한 경력을 쌓았더라도 그를 불후의 인물로 만든 사건은 히틀러의 도전에 맞서 싸운 승리거든요. 처칠도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이 전쟁이 없었다면 누가 처칠을 이야기하겠는가. 처칠의 인생은 영광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관학교에 삼수 끝에 들어갔고 성적이 나빠 기병이 되었습니다. 부주의한 영국 귀족 아버지와 미국 신흥 부자 어머니의 나쁜 습성을 모두 물려받아 부주의하고 사치스러웠죠. 부모님도 부자였지만 그들 쓰기 바빴기에 처칠은 늘 스스로 벌어 살았는데요. 그래도 아버지처럼 미국 부자와 결혼하는 혼테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인 클레멘타인은 스코틀랜드의 명망 있는 귀족이었지만 가난했어요. 검소한 그녀는 결혼 초 남편이 곱게 짠 얇은 분홍색 실크 팬티만 입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방탕하게 탕진하면서도 어떻게 그는 평생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을까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평생 꽤 잘 나가는 작가였거든요. 전쟁 버프가 있었다곤 해도 노벨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 글을 많이 썼지만 문제는 벌수록 더 돈을 썼다는 거죠. 늘 금전 문제에 시달렸는데 종전 후 자서전이 대히트를 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에게는 트레이드 마크인 시가와 최고급 와인, 그림을 그릴 최상의 환경이 필요했기에 이것을 제공해주는 고급 빌라, 요트를 가진 사람과는 항상 어울렸습니다. 값비싼 선물도 잘 받았으니 요즘 정치인이었다면 그렇게 큰 인물이 되긴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그의 수많은 경력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하는 그의 기질 때문에 급박해진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된 바도 클 것입니다. 1940년 전시의 수상이 된 처칠은 65세가 넘어 노인연금을 받을 나이였고 키 작고 뚱뚱했고 술고래였고 울보였고 늦게 일어나고 낮잠을 자며 주변 사람들을 들볶았습니다. 감상에 넘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죠. 25살에 하원 의원이 됐으니 오랜 세월 쌓인 정적도 많았어요. 한마디로 처칠은 요란하고 뻔뻔했고 뻑하면 울었습니다. 타고난 관종이었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이런 특성 덕분에 그는 독특한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 됐습니다. 처칠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았기에 그 혼란의 시기에 분명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간과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은 다릅니다. 독일과의 결전을 치룰 결연하고 굳건한 의지를 천명한 처칠이야말로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였습니다. 무분별함, 단순함, 호전성이 냉정과 이성보다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1940년 처칠은 진실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다른 의견에 동요하지 않았기에 뚝심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처칠에게 등을 돌렸고 그는 1945년 포츠담 회담 중간에 귀국해야 했습니다. 만약 처칠이 1940년 이전 역사에서 사라졌다면 지금과 같은 위상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처칠의 내각 경력에서 굵직한 사건들만 살펴보겠습니다. 해군 장관 때 오스만 투르크와 충돌한 다르다네스 작전의 실패, 내무장관 때 웨일스 광부들의 파업 현장에 병력을 투입한 일, 재무장관 때 근본위제로 복귀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 인도의 자치 법안을 끝까지 반대한 일 등 별로 좋게 기억되긴 어려웠겠죠. 길고 긴 처칠의 정치 경력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점을 뽑으라면 반공산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공산주의와 나치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공산주의를 택하겠다는 놀라운 말을 1937년에 남겼습니다. 히틀러가 스탈린보다 사악하다는 걸 간파했던 거죠. 사실 그 이전에 1930년 10월에 이미 히틀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때만 해도 독일에서조차 아무도 히틀러가 나중에 총통이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처칠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전쟁이라며 몸서리를 치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1939년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고 유럽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영국에서 많은 이들이 히틀러와 협상을 원했지만 처칠만은 결연히 반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였던 이 싸움에 국민들이 용기를 내도록 처칠은 설득했습니다. 이때 영국이 홀로 히틀러에 맞서 싸운 용기의 순간은 결국 가장 좋은 시간으로 국가적 신화가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처칠은 총리가 되자마자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돌입하여 많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구출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온 처칠의 절대 지지 않겠다. 이 구호는 영국인들에게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어느 영국 정치인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프랑스는 패배했고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겐 아무 동맹국도 없었고 무기도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그러나 하느님이 도우셔서 성량이 필요 없는 무기, 처칠의 신념과 용기와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는 이 무기로 적에게 강력히 도전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중요한 사건은 동부전선,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승전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불편한 동맹 스탈린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끝까지 차별주의자였던 히틀러가 자살하기 며칠 전 서방 동맹국들에게만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통고했지만 처칠은 소련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항복해야 한다 잘라 말했죠. 처칠은 미국이 떠난 후 유럽에 대해 소련의 영향권이 확대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이것은 확인됐는데 두 차례 독일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은 소련이 독일과의 완충지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칠은 평생 일관되게 철저한 반공산주의자였고 철의 장막이란 유명한 말도 처칠이 남겼죠. 처칠은 장기적 안목에서 공산주의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고 비서인 콜빌에게 만약 그가 평균 수명만큼 산다면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언했어요. 콜빌이 1987년에 사망했고 90년 초에 공산권이 몰락함으로써 그의 성견 지명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A.J. 테일러는 한마디로 처칠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새로운 유럽에 대해,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아무 비전도 없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 사망한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가 낡고 위험한 세계관을 가졌으며 계급 사회와 구태의연한 권력 정치를 옹호하고 개혁과 정의를 거부한다고 염려했습니다. 처칠은 스스로도 인정했듯 죽을 때까지 빅토리아 시대의 아이였거든요. 노년이 되며 영국의 쇠락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이 허망한 것을 부여잡았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세계의 희망은 미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너무 오랜 생애가 그를 어쩔 수 없이 시대의 낙오자로 만든 거죠. 19세기식 자유주의를 신뢰한 처칠은 뛰어난 표현력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부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빈곤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개인적 이익을 파괴하려 한다면 자유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공공의 권리와 화해에 유지시키려 한다. 그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산업을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생산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기업과 개인의 근면, 개인의 이익에 의해 유지되는 경제체제만이 제대로 작동한다 확신했습니다. 생넌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